입지 규제 27페이지 보시면 여기 입지 규제 남았습니다. 요거 지정권자가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의 최소 구역을 그 앞쪽에 보시면 지정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25페이지로 잠깐 가보시면요. 2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지정권자로 들어오시는 거고, 거기 목적이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서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를 촉진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점 육성이라는 게 큰 대형 건물을 줘서 그 주변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촉진과 거점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데, 지정하는 장소가 거기 보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4개, 5개까지 있죠. 그거를 작년도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 입지 규제는 도심, 부도심에서 할 수 있고, 철도역서나 터미널, 항만 주변 이런 지역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철도역서나 터미널, 공항이나 공공청사 이런 지역들. 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이제 교차하는데 이게 환승되는데요, 환승.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해서 환승되는 그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런 거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노후한 건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이런 것들, 그거를 근린생활형 이렇게 바꿨어요. 작년도 시험 문제가. 이 문제도 국토계획부에서 유일하게 한 문제 어려운 거 있었어요. 거기 지금 도시경제 기반형이에요, 근린생활형이에요. 도시경제 기반형을 뭐 근린생활형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문제를 낸 거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거기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없으니까 입지 규제는 자, 목적 자체가 낡은 데를 정비하는 거죠. 요거 보시면 여기 낡은 데를 정비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점을 육성한다. 이렇게 큰 건물 짓는데 지정하는 장소가 몇 개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다. 도심, 부도심 이런데, 철도역사 이런데 주변, 그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데, 이렇게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한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서, 노후한 건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이고, 도시경제 기반형 뭐 활성화 계획, 이 이상한 용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들어간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행위 제한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행위 제한 이제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합니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겁니까? 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거기 따로란 말 써 있죠? 근데 따로 지금 법률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내에서 별도로 따로 계획을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란 말이 있어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국토계획법 내에서 별도로 따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든다. 근데 그 최소구역 계획이 27로 오시면요. 27에 보시면 그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면 27의 맨 밑에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건폐율, 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말고 새로운 기반시설도 만들어주고,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높이와 건폐율이 나옵니까? 기존에 있는 종류 제한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거를 종류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요 안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 완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약간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데 주로 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구역 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정한다.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건폐율은 다 무시해버리자는 얘기예요. 무시해버리고 최소구역 계획으로 새로운 건폐율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종류와 규모를 정합니까?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 그 다음에 거기서 4번에 결정적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이런 것들도 새로 정할 수도 있어요. 입지 규제로 용도 지역 기존에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지면 그 특화된 그 장소에서는 그 계획대로만 건물 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물의 종류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도 보시는데, 입지 규제가 들어가면 어떤 법률 규정은 배제하고 어떤 법률 규정은 완화시켜준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입지 규제가 들어가면 주택법상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배치 규정,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이런 거를 배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배제.
주차장법상 뭐 주차장 대수를 몇 대 만들어라 이런 거 있죠.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는 얼마큼 떼야 된다. 주택의 배치 이런 거. 미술 작품을 건물 같은 걸 지었을 때는 건축물에다가 미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규정이 나오니까 이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적용 완화. 자, 이게 이제 애들 보호하는 거. 애들 보호하는 거고 문화재 보호하는 규정은 배제하지 마시고 완화를 한다. 자, 지금 입지 규제가 들어갔을 때 규제를 풀어주죠. 근데 기존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거기 보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은 학교 주변에서 뭐 불량식품 팔고 이런 거 또는 뭐 PC방 같은 유해업소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는데 걔네들은 입지 규제 안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조금 완화시키라는 거예요. 완화시키고 그 위에 주택법상 주택의 설치, 뭐 배치 규정, 또 미술 작품 이런 거, 주차장 만드는 규정은 아예 적용을 하지 말아라. 적용하지 말고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고요. 그 최소구역 계획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 테니까 기존 규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배제하는 거죠. 다른 법에 있는 주차장 설치 이런 것들을 하면 입지 규제 안에서 건물 짓는데 또 제한이 걸린다고요. 주차장 대수가 안 나와서 건물을 못 세워요. 그럼 그 주차장 대수를 뭐 30대 만들 거를 뭐 15대로 확 줄여준다고요. 그럼 기존 규제를 배제시켜야 된다고. 배제하고 새로운 주차장 기준을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거기 애들 보호하고 그 문화재 보호하는 거 있죠?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아니라 그냥 문화재하고 학교 이런 주변에서 보호하는 거는 배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화를 해서 좀 기존 규제를 좀 완화해서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m 학교 근처에 200m 안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PC방 같은 거. 근데 그거를 100m나 50m로 줄여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기존 규제를 배제한 건 아니죠. 적용을 하는데 200m를 100m로 당겨주시면 그 120m, 150m에다가 PC방을 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입지 규제에서 우리 하는 거. 옆에 그 4번의 질문 좀 보세요.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특징.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행위 제한을 국토계획법 내에서 처리합니까? 따로 법률로 넘어가지 말고 국토계획법 내에서 최소구역 계획을 따로 수립하게 돼 있다고요. 국토계획법 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거기 들어갈 주요 사항들이 뭐 있었어요?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입니까? 왼쪽 보고 하시면 돼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새로 정해주고 건폐율 용도를 높이 정해주는 겁니까? 세 번째, 기반시설의 확보 이런 것들도 내용으로 정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가로 2번은 왼쪽에 없는 건데 자 그거 다 적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할 때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그 의견 제시하는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10일. 자, 그거 10일이라고 써야 돼. 10일. 열흘. 10일 정도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자, 우리 여기서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입안 결정할 때 이렇게 입안 결정 먼저 쓰죠. 입안권자가 안을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리 의견 청취 있었어요? 네.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거 입안할 때. 여기 기초사도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어서 기초사한 자료, 의견 청취한 자료를 모아서 입안을 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들어가죠? 네. 그럼 여기 협의할 때 결정권자가 협의 요청을 이렇게 요구하면 답변 회신 주는 게 30일이에요. 네. 그게 원칙이에요, 30일. 네. 우리 관청끼리는 회신을 하는 기간이 30일이라고요. 결정권자가 협의 요청 들어가면 다른 행정기관들이 협의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죠? 이게 30일 안에 통보. 근데 아까 제가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거 입안하고 결정을 할 때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요? 10일 정도 이내에 회신을 빨리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결정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0일이 아니라 10일로 이의신청기간을 정했다니까. 요거 기본서에 보시면 거기 기본서 한번 보세요. 입지규제 안에서 요거 페이지가 138. 자, 138에 보시면
거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 앞에 있네요. 137에 있네요. 거기 보시면, 거기 5번에 보시면 의견 제시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여기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을 할 때, 거기 결정을 하면서 입지 규제를 정하는데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0일 안에 근무일 기준으로 근무일이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2주 걸겠네. 2주.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그러니까 그러고 쉬는 날 빼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회신하고 심의 같은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줍니까? 그러면 규제를 풀어서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속함도 있고 규제를 완화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이제 지역이 이런 거 서울은 안 해요. 지금 정부가 국토부가 서울시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거를 하면 또 투기 같은 게 생기니까 지방 있죠, 지방. 지방에 막 이렇게 우리 창원 같은 데도 지금 힘들잖아요. 저게 조선소 쪽 이런데. 이런 데는 빨리 이런 걸 좀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가 좀 대책으로 내놓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선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수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외국의 어떤 사정이 외부 변수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민족끼리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이게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무역 같은 거 제재를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방 휘청한다고. 진짜 IMF 또 옵니다. 돈이 쑥 맞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따르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치를 봐야죠. 사실 정부가. 눈치 잘 보고 줄 잘 서야 돼요. 그죠? 줄 잘못 쓰면 옛날에 그 아관판 줄 잘못 쓴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거. 그 미국 대사관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줄 잘못 써서 그때. 그게 우리나라 식민지가 되는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이 그겁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쟤들은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구나.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일본 니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그게 가스라 테프타 미래잖아요. 그 때문에 참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안부도 생긴 거고 다 그런 거라고요. 그때 정치한 사람들이 좀 줄을 잘 썼어야 되는데 줄 잘못 쓰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왜 조선이 망했는가 이렇게죠? 역사에서 못 배웠죠. 우리 근대하면 맨날 독립운동 얘기만 하잖아요. 유관순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근본적으로 왜 망했는지를 책에다 써줘야죠. 그래야지 더러운 실수를 안 하잖아요. 일본 놈들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지면서 일본 놈들은 다 적었대요. 왜 졌는지. 이순신장한테 12척인데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서 막 피 흘리면서 그걸 적으면서 갔대잖아요. 다음에 또 싸울 때 그거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놈들은 그 기록을 되게 잘한다고요. 졌으면 졌는 줄 알고 이렇게. 그리고 걔들은 그 적장인데도 훌륭한 사람은 인정을 해요, 인정.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 일본 그 장교들이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이렇게 파고 다녔대잖아요. 이순신 이렇게 파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총알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무라이, 일본 장교들 다 사무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군복에다가 이순신이라고 파고 다녔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은 그렇게 개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약간 좀 피해의식도 있잖아요. 일본들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게 이제 이성적인 건가라는 걸 잘 보고 너무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 기본서 아까 이제 문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이게 오늘 배우시기 좀 어려웠는데 그 기본서 아까 우리 용도 구역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 용도 구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1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0페이지 보시면 한번 쭉 보시면서 12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그 앞쪽에 거기가 그 맨 위에 보시는 게 9종류죠? 예,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데 경보기가 경관 복합이 맨 앞에 맨 뒤에 있죠? 예, 경보기가 보고 있습니까? 예, 취해서 거기 개한테 특별히 빵 사준 거 있었고 거기 안가로 3번으로 내려오시면요. 용도지구는 3번을 합니까? 예, 그거 보시면 경관지구는 자시특 그쵸?
산에서는 자연경관지고, 그 다음에 주거지라든가 중심지 같은 도시 안에서는 시가지, 지역 내 주요 수계, 이렇게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화경관지고, 방제지구 한 번 더 나왔죠? 자시라고 한 번 더 나오죠? 자시. 보호지구는 역중생입니까? 추락지구는 자집. 그 옆에 써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집단 추락지구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추락을 정비하는 지구다. 그 자연 추락지구예요, 집단 추락지구예요? 집단 추락지구다. 그 이름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집단 추락지구는 어디에서만 하는 거냐, 이렇게. 개발지능지구는 주산, 관복특.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122페이지 가보시면 조례로, 자,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시도나 대도시 같은 분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그 조례로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경중특이에요? 경중특. 그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경중특 그 세 가지가 세분이 되고, 자, 양가로 5번은 신설한다는 얘기네요. 신설. 신설 있었죠? 시도나 대도시가 기존의 9종류 용도지구 이외에 그것도 중간에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목적 같은 것들을 정하여 기존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자, 신설을 하는데 신설할 때 거기 2번, 박스 안에 2번이 뭐예요? 용도지구 안에서 뭐 행위제한 같은 것, 3번을 봐야 돼요. 3번. 신설할 때 제한. 기존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 10번째, 11번째를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신설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그럼 왼쪽에 기출문제가 시도지사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었죠? 그걸 또 반대로 기술했잖아요. 신설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용도 지역에서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지역은 21가지 이름 이외에 신설하시면 안 돼요. 용도 구역도 5가지 이름 이외에 신설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하나 더.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는 아까 우리 뭐 연안침시라든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면 재예방대책을 포함해서 재저감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네.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저감대책 같은 걸 포함해서 그 얘기예요, 그거.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다가 재저감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123에 보시면 용도 지구에서 이제 건축 제한. 아까 신설도 받고 뭐 방제지구 의무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 제한은 조례. 근데 조례가 아닌 게 아까 고복취 개방이죠. 고복취 개방. 그거는 조례가 아닌 형태로 규제되어 있다. 조례가 아닌 형태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그 경관지구 좀 보실래요? 경관지구. 아까 우리 경관지구는 고복취 개방이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원칙대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경관지구 읽어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1번의 경관지구 제한 123에서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되어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죠. 네, 뒤에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그러면 그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줄 수 없다니까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조례입니까? 네, 조례입니까?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조례. 기출문제 보시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뭐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높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네, 조례로 정하는 거죠? 네, 그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거기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써 있어요. 경관지구 안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건물 줄 수 없고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또는 높이 제한 같은 것도 맨 끝에 조례로 정하는 거죠. 네,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경관지구는 조례다. 그럼 뒤에 가보시면 보호지구도 조례, 방제지구 다 조례인데 쭉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다 조례로 정하는 건데 아까 제가 고도지구. 자, 줄쳐보세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 계획입니까? 네, 고도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높이를 정해서 그런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 네, 그 높이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2번은, 자, 밑에 거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그 2번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대요. 그럼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그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위반해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 3번도 한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수립이 안 돼 있대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는 개발진흥지구일 때는 기존의 용도 지역에서 건축되는 건물을 허용되는 건물만 져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뒤에 거기 옆에 문제 보시면 거기 기출문제 보세요. 고도지구 먼저 나왔죠? 네, 고도지구 안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도시관리 계획입니까? 그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걸 조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고도지구는 도시관리 계획이고 거기 지금 밑에 기출문제도 작년도 문제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대요. 수립이 안 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면 거기 밑에 줄에 원래 거기 밑에 있는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게 따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2번, 3번으로 좀 보시고 나머지 아까 제가 복합용도지구, 추락지구 있습니까? 복합용도지구, 추락지구 좀 보세요. 그러니까 복합은 봤으니까 복합은 그 표에 따라서 뭐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구에서 그 허용되는 건물이 있었다. 추락지구는 자연 추락지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추락지구는 국토계획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자연 추락지구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뭐 대통령령의 78조의 별표가 있고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입니까? 그 자연 추락지구는 개특법, 집단 추락지구가 집단이 개특법이고 자연 추락지구는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이 오른쪽에 써 있는 표라고요. 이게 국토계획법 자연 추락지구는 요 건물만 짓는 건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도 옆에 그 기출문제만 보겠습니다. 아까 용도구역은 요 내용 가지고 다 푸시면 되니까. 자, 먼저, 거기 129에 보시면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 있다. 국방상 개발을 제한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시가 와요. 개발 제한의 목적이 있었죠? 개발 제한구역이 국방부 장관 요청을 하면 국가 보안상 목적이 있었잖아요. 시가와에는 국가 보안이 없어요. 무질서한 시가와, 개인들이 시가와에서 건물 짓는 걸 차단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답이니까, 그 1번, 거기 기출문제 틀렸죠? 옆에 보시면 도시자연, 기출문제 보시면 도시자연은 개발제한보다는 규제가 약하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자연을 지정하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출문제 틀렸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오시면 시가와는 유보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기간도 정하시는 거죠? 그 기출문제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 맞았죠? 그 다음 131 보시면 그 시가와 조정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은 아까 시가와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 3가지는 국토부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가와에서 도시계획사업은 3가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도시계획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장관님이 인정하는 사업만 하는 거지 뭐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설을 쓴 거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조항입니다. X죠? 시가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 8가지제가 법으로 정한 행위만 허가받고 있었습니까? 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시가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장관님이 정해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이렇게 박스 아래 써있는 농업용 축사의 건축 이런 거 있죠. 주택의 증축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정도를 모아서 그거만 허가받고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가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나머지는 모두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몇 가지 행위는 8가지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신문제를 내니까 그걸 한번 잘 의미를 보시라고요. 뒤에 132 하나 더 보시면요. 아까 시가와에서 저 기본서에는 그 8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핵심만 줄여놓은 게 요약집이 있었죠?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까 보세요. 시가와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익이나 공공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익설이죠. 그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거야. 허가 안 받고 하면 틀린다고요. 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으신다고요. 이 공익이니까 허가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가와에서는 공익설도 허가 받고 하셔야 돼요. 네, 농업용 축사도 허가 받고 설치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네,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고로 좀 보시고 뭐 입지 규제 쭉 나오시는데 거기 136에 보시면 입지 규제는 아까 제가 이쪽에서 여기 지정하는 장소가 이렇게 6개가 있었죠. 도심, 부도심, 공항이나 항만 근처,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지로부터 1km 이내, 노원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인데 그 마지막 항목이 뭐였어요? 거기 도시경제 기반형, 예, 거기 보시면 그 도시경제 기반형인데 거기 지금 문제가 근린생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6에 왼쪽에 기출문제 보시라고요. 네, 거기 보시면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재생형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린재생형, 근린생활형이나 뭐 근린재생형 같은 말인데 그 근린재생형이 아니라 도시경제 기반형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찾아오라 했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그거 틀린 거죠. 그게 뭔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요. 도시경제 기반형하고 뭐 근린재생형 이런 거하고 그냥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문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시고 28로 오셔서 이제 테마 8. 자,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이제 보셨고, 자, 이제 테마 8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8번째 테마는, 자, 원래가 이게, 이 3번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로 가셔야 돼요. 원래 이제 기반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잠깐 보고, 이제 5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여기 기반시설이,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죠. 호칭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기반시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니까 행위제한에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하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3번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있습니까? 네,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용도 지역이 미지정, 거기다 일단 쓰세요. 미지정, 미세분. 네, 여기 지금 앞에서 미리 배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 행위 제한에 특별한 예가 있다. 특례. 행위 제한할 때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나라 어떤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은 크게 여기는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분도 할 건데 도시 지역이 있고 여기는 관리 지역이라고요. 이쪽 지역은 농림 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용도가 일시적으로 미지정된대 이렇게. 자,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미지정. 좀 도시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용도가 미지정돼 있을 때는 이것만 메모하시면 돼요. 요 4개의 용도지역 중에 제일 규제가 센 데가 자연환경 쪽 이렇게. 이 자연환경 쪽 보전지역을 적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자연환경 쪽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요거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미세분. 자, 미세분도 있었죠? 네, 여기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이 안 되어 있다고. 미세분. 자,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존 녹지 쪽으로 대신 적용하는 거 있었죠? 네. 보존 녹지로. 자,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 미세분 되어 있을 때.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세분이 안 되어 있다고요. 미세분. 그럼 도시지역 이름 중에 제일 규제가 센 데가 보존 녹지니까 보존 녹지로 건물 질 수 있고 관리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예, 보전관리. 이게 미세분이 하나 더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처리하는 지역도 있죠. 관리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요거. 그래서 좀 보시면 거기다가 우리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을 그 윗부분에다가 하나 써놓을 수 있는데 아무데나 써놓으시면 그 옆에 설명하는 박스 있죠. 예, 그 테마판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됐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1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설은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제한을 배제해서 건축물의 종료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져라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도 지역제도, 용도 지구에서 건물의 종료 제한이라는 걸 한다고요.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이 되면 거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익시설로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의 그런 건축 제한 같은 거를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된 건물들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규제를 받지 말고 그냥 건물 지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적용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은 건축 제한 같은 걸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도시계획설로 인정이 됐죠. 그럼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또 하나가 밑에. 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래요.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완화하는 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안에서 건물의 높이나 규모를 완화를 해요,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 그렇게 해서 그 경관지구 같은데 고도지구의 건물의 높이 규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그거 두 개 보시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그림을 같이 그리셔야 돼요. 그 밑에다가 요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대지가 자, 위에서 봤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게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이렇게. 1000제곱미터 하나의 대지가 있었죠. 근데 얘가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뭐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전체가 준주거 지역이면 준주거 지역 규제로 건물 지으면 되는 거지, 위에다가. 준주거 지으면 건폐율이 뭐 70%, 뭐 용적률은 300%, 500%. 요거 이 내에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이제 70%, 최대 뭐 500%까지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데 걸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뭐 3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준주거 지역하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 1000제곱미터가 걸쳐 있어요. 자, 이거는 중복된 게 아니라 걸친 거야. 중복됐다는 거는 중간에 선이 없으셔야 돼요. 선이 없이 그냥 전체가 준주거 지역이고 전체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안 돼요. 그건 중복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걸친 게 아니라 한 필지에서 여기 준주거 지역 300, 면적으로 300 부분은 준주거 지역이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부분은 얘가 700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걸칠 수 있습니까? 네, 전체가 두 군데 용도 지역에 이렇게 일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토지죠. 네, 원래 이게 전체가 그냥 준주거든지 전체가 3종 일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걸쳤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 거예요? 건물을 제가 짓는데 만약에 제가 건물을 짓는 거 정도 이렇게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옥상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걸쳐 있습니까? 이걸 옆에서 우리가 인면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저기 한 7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0은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준주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건물도 이렇게 지면 건물을 이렇게 걸치죠. 이렇게 걸쳐서 짓는데 이건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준주거 지역 부분은 이게 70, 500인데 3종 일반은 50% 이내고 용적률이 300%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여기 3종 일반 이 부분 건물 올라가는 부분은 용적률을 300%로 할 거냐? 여기 나머지 부분 있습니까?
여기는 요 전체 땅 중에서 여기 500%로 질 거냐. 이렇게 이제 규제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으로 따져서 할 건지, 아니면 평균을 낼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을 낼 건지, 이게 결국에는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각각으로 하지 말고, 각각으로 하는 건 따로 뒤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세요. 지금 28에 보시면, 그 3번의 양과 1번,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지금처럼 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00이나 700에 걸친 거예요. 300은 준주거, 700은 3중 일반 이렇게 걸렸다고 예를 들자고, 이렇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각 용도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자, 땅 면적이 걸쳐 있죠? 근데 가장 작은 부분이 여기 300이잖아요, 300이죠? 그 300이라는 이 면적이 330이라는 기준 면적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이 땅 면적 300이 330이랑 비교하니까 작습니까? 이해합니까? 300이라는 면적이 330보다 이하죠? 그러면 건폐율 용도는 그렇게 딱 이하로 판정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지난 글씨 말 글씨면 돼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건축 제한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쪽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먼저 하시고, 건축 제한은 따로 하셔야 됩니까? 건축 제한은 건물의 종류 제한이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 숫자 계산하고, 건축 제한은 어떤 전지기를 별도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건물 지을 때 3가지 규제를 받으니까.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뭘 내주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을 어떻게 내시는 거냐면, 가중평균을 이렇게 내시는 거죠. 자,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300제곱미터 요게 700제곱미터가 3대 7이죠. 자, 이게 면적이 들어가 있는 가중치. 여기 지금 500%네. 자, 여기서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500%는 가중치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00제곱미터. 이게 가중치죠. 300제곱미터라는 게 이게 가중치라고요. 500%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로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여기 300% 요 부분 용적률은 가중치가 70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 70%로 가중치를 주라는 얘기예요. 3대 7로 주라는 거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먹을 게 생기면 큰아들한테 7개 주고 작은 아들 3개 주고, 그럼 누가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더 이렇게 해서 공부도 이렇게 돈 시킬 때, 우리 옛날에는 가정이 한정된 자원이니까 큰아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나중에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동생한테 잘 해주라고. 엄마 아빠 죽으면 네가 이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자 선호성이 그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게 그 시대 부모들의 선택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분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장자 선호하고 남아 선호를 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선택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택이.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안 그러면 다 같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남아 선호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가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시대 상황을 지금 이제 막 비판하고 할 때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세종대왕은 다 뭐예요? 축첩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이 지금 애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막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부인이 막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인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죠? 부인은 그렇게 많이 뒀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로 생각하면 세종대왕은 나쁜 사람인데 우리 동상 세우고 기념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 시대는 이제 왕족을 이렇게 늘리는 게 그때는 자꾸 죽으니까. 어디서 자꾸 죽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낳는 거라고. 많이 나서 한 10명 나면 한 3명은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낳아서, 그러니까 죽는 거 감안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TV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지만, 밤에.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을 이렇게 내세요. 가중평균이 지금 보세요. 1000제곱미터에서 30% 들어가는 가중치죠. 1000에 300이니까 30%. 0.3. 1000에 요건 70% 가중. 이게 가중치라고요. 이 가중치를 감안한 평균 이런 얘기를. 그거 계산해보시면 360%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산술평균이면 아까 300하고 500이 딱 반이죠. 반이면 딱 400이잖아요.
그건 산술평균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죠. 예, 어느 쪽으로도 가중치가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평균을 낼 때요. 여기가 300이고요. 여기가 500이라고요. 그럼 딱 가운데는 400이죠. 네. 예, 근데 지금 가중치가 여기 3종 일반 쪽에 7류가 있죠. 7. 네. 예, 그러니까 3종 일반 쪽으로도 평균이 기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300쪽에도 가깝게 평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60%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요 공식을 따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자 분모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분모가 전체 면적 1000입니까? 네, 1000에서 500%, 500%는 요 300 정도만 가중치를 주라는 얘기죠. 네, 요쪽 항은 300% 이거는 70% 가중치로 들어가서 요게 지금 15만이라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거 21만 나오신다고요. 이렇게 더하시면 36만이죠. 네. 거기서 이제 공 3개씩 지우니까 이게 360%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 말고 건축 제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축 제한. 자, 건축 제한은 아까 그 처리하는 방식 보세요. 건축 제한은 여기 300이라는 면적이 330보다 이하입니까? 이하죠? 네. 네, 그럼 건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물을 졌더라도 전체 건물이 가장 큰 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가장 큰 쪽 용도 지역을 따라가서 건물 지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준주거 지역 성격은 버리고 전체 건물이 다 3종 일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이 부분은 준주거 지역 쪽 위에 지어집니까? 네. 그러더라도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를 따져가지고 건물 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셨다가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 지역에 걸치면 일단은 토지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찾았어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걔가 얼마면 330보다 이하면 이하로 나오죠. 크다는 말은 생각하지 마시고 크면 이게 400하고 600이란 얘기예요. 400, 600 걸려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중평균 내시면 안 돼요. 전제가 지금 이게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이하입니까? 뭐 300, 700 이렇게 200, 800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큰 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큰 쪽으로 하시면 다 각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400, 600 돼버리면 그냥 다 각각으로 건물 주셔야 돼요. 각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저처럼 이게 330보다 이하로 뭐 시험 문제가 나와요. 330보다 이하면 건폐율 용도기준 평균이 들어가시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 용도 지역을 따라가서 건물 전체를 가장 큰 쪽. 그래서 가장 큰 쪽 용도 지역이 3종 일반이잖아요. 3종 일반 쪽으로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건물의 종류가 3종 일반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준주거 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준주거 지역이라고 우겨도 우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전체가 3종 일반으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 숫자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림 하나 더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대지가 똑같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대지 밑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 도로. 이렇게 도로를 그리셔야겠다고요. 네, 도로를 그리시고 여기를 뭐 이렇게 여기를 700제곱미터. 여기를 뭐 1300 이렇게. 자, 요거는 좀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2000으로 좀 바꿀게요. 2000. 시험 문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내시면 거기 지금 보면 거기 밑에 그 그림을 하나 더 그리시는데 그 28에 지금 어떤 논문 때문에 그러냐면 단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입니까?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66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 똑같이 아까 처리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준이 665로 바뀐다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요거 400하고 저 6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요거 잘 보세요. 전체가 1000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아까는 지금 여기 작은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300. 큰 부분이 700이죠. 지금 이건 작은 부분이 400이에요. 400이고 큰 부분을 600. 이렇게 좀 걸친 거. 이것도 지금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군데 걸쳐 있습니까? 걸쳐 있고 이 도로 바로 앞쪽에 대지 앞쪽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대지 앞쪽에 도로를 하나 더 그리셔요. 여긴 도로 안 그리셔도 돼요. 시험 문제 그냥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하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지가 걸쳤는데 요 대지 앞쪽에 이렇게 도로를 그리고 도로 옆에가 뭐예요? 상업지역. 자, 이게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상업지역 뒤쪽을 제가 이렇게 준주거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400하고 600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이게 400이 작죠? 그럼 이때는 아까 330이랑 비교하면 네, 요게 400이라는 숫자가 더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야 되는 건 요거를 기준을 66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지금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가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시면 요 작은 부분을 비교할 때 뭐랑 비교해서? 660이랑 비교해서 660보다 이하입니까? 네. 400 이하잖아요. 아까는 여기 작은 지역이 여기 도로가 없고 그냥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끼리 걸쳐 있을 때는 330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작은 면적을.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가 상업지역이고 그다음 뒤에가 주거지역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대지라면 그때로 작은 부분을 660으로 바꿔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하죠? 네, 그럼 똑같은 거야, 아까랑.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네, 건폐율 용적률은 똑같이 가중평균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건축 제한은 여기서 건물 졌을 때 이렇게 건물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졌을 때 이렇게 건물 졌습니까? 네, 지었을 때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부분이고 네, 요 뒤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부분이죠. 네, 근데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 보셔야 돼요. 아까 이 가장 큰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여기가 400제곱미터 위에 건물이 지어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를 따질 때 전체 건물이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체가 준주거지역이라고 놓고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네, 지금 그거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까 300, 700에 걸려있는 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 400, 준주거지역에 600 이렇게 걸렸을 때는 그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아까랑 같은 상황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뭐 좀 더 하겠습니다.